안녕하세요. 강예나의 신신으로 인사드리는 강예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솔직히 제가 누군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리고 왜 제목이 신신인지도 의아해 하실 것 같은데, 제 소개를 간략하게 드리면, 저는 유니버설 발레단에서 오랫동안 수성무용수를 하다가 7년 전에 배우로 전향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또 제가 직접 쓰고 또 제작하고 감독하고 출연을 했던 다시 헐헐이라는 영화를 만들어서 비공개 시사회를 가졌습니다. 제가 드디어 몇 년 동안 고민을 하고, 내가 그걸 어떻게 이렇게 주저하다가 시간이 흐르고 또 고민을 하다가 주저하고 또 못해 이렇게 밀어놨던 유튜브 방송 그리고 팟캐스트를 드디어 하게 돼서 굉장히 떨리고 긴장도 되고 어찌 해야 될 바를 모르겠는데요. 자, 일단 제 팟캐스트의 1회 제목 Introduction, 제 소개 아니면 이 프로그램의 소개에 걸맞게 제가 이제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고 어쩌다가 연기를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 어떻게 이런 제목으로 팟캐스트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좀 풀어볼게요, 이번 회는. 그리고 유튜브가 요즘은 막 방송처럼 그렇게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편하게 그냥 사담하듯이 방송을 하다 보니까 저도 말을 좀 버벅거릴 수도 있고 띵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번 에피소드 1 인트로덕션 소개에 걸맞게 이번 에피소드는 제 소개도 좀 하고 왜 이 프로그램의 이름이 신신인지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제가 제목 이름을 신신이라고 지었던 이유는, 씬이라고 하면은 보통 TV나 영화 아니면 대본에서 씬 6, 씬 7, 즉 영화나 드라마의 한 장면을 씬이라고 하는데, 그뿐만이 아니고 영어의 see, 보다의 과거분사죠. 씬이 see, so seen.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본 적이 있는, 그리고 목격한 이런 맥락으로 그동안 제가 발레계에서 27년 동안 있었던 얘기들도 좀 풀고, 제가 연기자로 전향을 하면서 어떻게 연기 연습을 했고 어떤 일들을 겪었고, 그리고 어떻게 대본을 써서 영화까지 만들게 되었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매주 거기에 맞는 게스트들을 모셔서 얘기도 나누고, 그리고 또 저 혼자서 방송을 할 때는 제가 어떻게 연습을 했고 제 활동했을 때의 그런 소회도 좀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좀 이런 식으로 꾸며 볼까 합니다. 처음에 이 신신이라는 제목을 짓기 전에 제목은 강예나의 씬 읽어주는 여자 이렇게 제목을 지었었는데, 그 이유는 매번 나오는 배우 게스트들께서 대본을 간략한 한 씬을 써와서 서로 리딩도 하면서 왜 이런 씬을 써왔는지, 이런 대본을 써왔는지 그분의 경험이나 인생 얘기도 하면서 그렇게 연기적으로 좀 얘기를 풀어가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강예나의 씬 읽어주는 여자로 생각을 했다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가 매번 대본을 읽을 것 같지 않고 다른 얘기들을 하다 보면, 그래서 강예나의 씬으로 제목을 축약을 했고 읽어주는 여자는 생략을 했습니다. 참 이게 TMI이긴 한데요.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제가 어떤 발자취를 걸어왔는지 함께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같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988년 선화중학교 1학년 때 유니버설 발레단과 처음 인연을 맺었고요. 그때 뭐 라셀피드 그리고 심청 아역 또 호두깎이 인형 아역으로 출연을 하면서 무대에 데뷔를 했고, 중학교 2학년 때는 영국
로얄 발레 스쿨에 한국인 최초로 입학을 했습니다. 영국 로얄 발레 스쿨 같은 경우는 영화 빌리 엘리어트에서 빌리가 정말 오디션을 봐서 들어가고 싶어하는 발레 스쿨이 맞고요. 지금 이 사진은 그때 제 담임 선생님이셨던 패트리샤 린턴 선생님과 같이 찍은 사진이에요. 그렇게 89년도에 제가 만 13살의 어린 나이로 혼자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는데 쉽지 않았어요. 그때는 영어도 하나도 못했고 대한민국의 위상이 지금의 위상과 89년도의 위상은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그 당시 대한민국이 처음으로 88 올림픽을 그 전해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굉장히 동떨어진 나라, 전혀 모르는 나라에서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향수도 많이 걸렸었고 그 당시에는 뭐 지금 같은 스마트폰도 없고 인터넷도 없었기 때문에 콜렉트 콜 이런 얘기하니까 제가 너무 공룡시대에 살던 사람 같은데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야말로 그 전화를 연결해주는 분한테 전화를 해서 이 번호로 연결을 해주세요. 그러면 한국에서 이걸 받고 연결을 해줘서 이런 사람이 전화를 하고 싶어 한다. 연결해 드릴까요? 그러면 지지직 하면서 전화 통화를 해야 되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너무 제가 잘 적응을 못해서 좀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공연을 하긴 했지만 좋은 활동을 못하고 여기가 화이트 러지라는 곳이었는데 로얄 발레 스쿨의 로월 스쿨 이 기숙사 학교가 리치몬드 파크에 빅토리아 여왕이 살던 궁전 중에 하나를 개조를 해서 기숙사도 만들고 스튜디오도 만들고 했는데 최근에 로얄 발레 스쿨의 홈페이지를 보니까 엄청 개조도 많이 되고 예전의 모습은 거의 겉모습만 그대로 뒀고 굉장히 신식으로 최고급 인테리어로 다 전면적으로 바꾼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앞모습은 안 보이는데 이 모습이 로얄 발레 스쿨의 유니폼이었고 지금 91년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한 2년 정도 로얄 발레 스쿨에 있다가 학교를 옮겨서 고등학교는 미국에서 다니게 됩니다. 이 모습은 지금 팟캐스트로 들으시는 분들은 사진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모습인지 상상을 하셔야 하는데 원하시면 이게 유튜브와 팟캐스트 두 군데에 올려질 예정이기 때문에 양쪽 다 확인을 해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 모습은 미국 큐러프 아카데미라는 발레 스쿨이었는데 보딩 스쿨은 워싱턴 DC 있었었고 그 당시에는 아카데미 학교가 없었기 때문에 공부하는 학교는 메릴랜드 베테스다 체비체스 하이스쿨로 이렇게 커뮤트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다녔어요. 그래서 아침부터 오후 2시까지는 공부를 하고 와서 뭐 3시부터 뭐 8시, 9시까지는 발레 수업을 하고 간략하게 이 큐러프 아카데미라는 곳을 설명을 좀 해드리면 큐러프 발레단이 그 지금 현재 마린스키 발레단이었는데 그 큐러프 발레단의 예술 감독님 올렉 비노그라도프 선생님께서 미국에 거의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한 그런 발레 스쿨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발레 마스터와 발레 미스트레스 그러니까 지도위원들도 다 큐러프 발레단 지금의 마린스키 발레단에서 수석무용수 솔리스트를 하시다가 미국으로 건너오셔서 이제 후배 양성을 하시고 심지어는 피아니스트들까지 다 러시아에서 오셨기 때문에 진짜 미국에 있는 러시아 학교 바가노바 스쿨 같은 학교였습니다. 여기서는 저한테 거는 기대가 좀 있으셔서 제가 공연을 하면서 좋은 역할도 많이 하게 되고 너무 트레이닝은 힘들었지만 정말 제가 수석무용수로 쓰기 위한 그 파운데이션을 그 기초를 정말 잘 다져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 모습은
미스터 모로조브 선생님이시고 제 담당 선생님이셨죠. 그리고 지금 보신 모습은 제가 미국에서 학생 때 공연 때 모습이고요. 또 백조유 호수 이런 것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졸업하기 1년 전에 졸업하는 해에 94년에 키로프 발레단, 현재 마리스키 발레단이 멕시코와 미국 순회 공연을 호두깎이 인형을 가지고 하게 되는데 예술 감독님이 같은 분이셨기 때문에 학생 대표로 주인공 클라라를 시키셨어요. 근데 제가 주인공을 하게 되는 영광을 받아서 같이 공연을 하고, 지금 이거는 1막에서 스노우파 모습이고요. 이거는 2막에서 클라라 설탕요정 슈가 플럼 페리를 하는 모습이고, 다음에 보시는 모습은 공연 후에 옆에 계신 여자 선생님께서 올렉 비노그라도프 예술 감독님의 부인이셨는데 그분과 같이 사진을 찍은 모습이고, 졸업을 함과 동시에 예술 감독님이 너 러시아에 와서 키로프 발레단이랑 같이 활동하자 이렇게 초청을 해주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러시아로 건너가서 좀 활동을 하게 됩니다. 방금 보셨던 분이 제가 그 당시에 너무너무 제일 좋아했던 발레리나 알티나이 알시모라토바였고, 정말 이분과 같이 발레단 생활을 한다라는 게 믿을 수가 없을 정도로 좋았었고, 지금 이 모습은 95년에 키로프 발레단이 한국에 내한 공연을 왔었을 때 제가 백조요소에서 파드투아를 했었었는데 끝나고선 인사드리는 모습이죠. 옆에 빨간 자켓을 입으신 분이 올렉 비노그라도프 예술 감독님이셨습니다. 이때 파키타도 같이 공연했던 기억이 나네요. 이게 스완레이크 백조요수의 파두토아 작품. 그리고 이거는 그 당시 수성무용수였던 루벤과 잠자는 숲속의 미녀를 공연했던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유니버설 발레단으로 와서 제가 20살 때 조인을 해서 21살 때 수성무용수가 됐는데, 그 전에 제가 19살 때 아직 러시아에서 활동할 때쯤 유니버설 발레단이 대만에서 잠자는 숲속의 미녀가 아니고 백조의 호수를 공연을 했는데, 그때 주역 한 분이 임신을 하셔서 공연을 못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급하게 문수 단장님께서 네가 와서 백조를 하자 해서 19살 때 처음으로 백조수 전막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솔리스트로 조인을 하고, 또 그 다음 해에 최연소 수석무용수로 승급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거는 호두깎이 인형이고, 이거는 올렉 비노그라도프 감독님의 로미오 앤 줄리엣, 격렬한 씬이었죠. 그러다가 유니버설 발레단이 처음으로 미국으로 순회 공연을 가게 됐는데 백조요수를 가지고 갔었어요. 근데 저희가 그때 LA, 워싱턴 여러 군데를 돌았었는데 뉴욕이 마지막 그 투어 장소였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하루 휴일이었는데 무작정 아메리칸 발레 티어터를 찾아가서 오늘 유니버설 발레단이 지금 뉴욕에 와 있는데 같이 좀 클래스를 하고 몸을 좀 풀 수 없겠냐, 이렇게 무작정 찾아갔어요. 지금 같으면은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지금은 워낙 인터넷이 잘 돼 있고 그렇게 막 문 두드린다고 들어가서 클래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좀 그런 게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ABT를 찾아가서 클래스를 했고, 그때 당시 케빈 맥켄지가 예술 감독님이셨는데 그분이 아마 30년 정도 예술 감독님을 하시고 작년에 예술 감독직을 내려오셨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저를 보시고 혹시 우리랑 같이 일해볼 생각 없냐, 이렇게 돼서 이제 아메리칸 발레 티어터로 미국으로 다시 가게 되죠.
그리고 이때는 제가 또 기라성 같은 아메리칸 발레 티어터에 한국 사람으로서는 최초로 입단을 하는 거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받고 갔는데 가자마자 2달 만에 플라워 걸, 그러니까 돈키호테의 플라워 걸, 이거 솔리스트 역할이었는데 캐스팅이 됐어요. 그래서 다들 오자마자 쟤는 어쩜 저렇게 솔리스트로 캐스팅이 되냐 이러던 와중에 클래스를 하다가 점프 착지를 잘못해서 십자인대 전후방으로 다 파열이 되는 그런 부상이 있었죠. 그래서 재활까지 해서 거의 1년 정도 공백기가 있었고 열심히 수술해서 재활을 해서 다시 이 플라워 걸을 공연을 하는데 5년이 걸렸습니다. 지금. 그리고 그때 뉴욕 생활이 제가 ABT 한 6년 정도 있었는데 너무 burnt out이라고 하죠. 너무 다 기력을 다 태워버린 그런 느낌도 있고 너무 향수병도 있고 그냥 한 2, 3년 더 활동하다가 무용을 접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또 마침 유니버설 발레단의 주요 무용수가 다른 발레단으로 가서 자리가 하나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국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2004년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유니버설 발레단과 다시 10년간 활동을 하게 되죠. 솔직히 이렇게 돌아와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오랫동안 활동을 할 줄 몰랐는데 하다 보니까 10년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무릎 상태도 점점점 좋아지고 해서 10년간 활동을 했고 2013년도에 온예기인이라는 작품을 끝으로 발레단에서는 공식적으로 은퇴 공연을 가졌습니다. 이 뒤에 보이는 그 당시 파트너가 이현준 씨라고 요즘 너무너무 발레계에서는 팬층이 많은 무용수인데 사실 저랑 사촌지간이에요. 저의 외삼촌의 아들. 이거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또 계시기 때문에 현준 씨는 저랑 굉장히 오랫동안 발레단에서 같이 수성무용수로 공연을 했고 이 자리에 꼭 게스트로 모셔서 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공연 끝나서 문유수 한자님께서 감사패도 주셨고 제가 은퇴를 몇 년도에 2013년도에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한 게 은퇴 1년 반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결심을 할 때부터 열심히 제 사업 구상을 해서 저는 예나라인이라는 무용복 브랜드 회사를 운영했었어요. 완전 회사라고 해봤자 저 혼자 하는 거였는데 이때 제가 도식화도 그리고 뭐 디자인은 당연히 다 제가 했죠. 뭐 동대문 원단 시장 다니면서 일주일에 막 5번씩 가서 원단 리서치하고 이 로고도 제가 직접 디자인한 로고인데 자세히 보시면 YN, 예나의 이니셜을 따서 YN으로 했고 이 옷을 입는 모든 무용수들에게 행운을 빈다라는 의미로 저렇게 네잎클로바를 둘렀죠. 그래서 도식화도 처음 그려봤는데 도식화라는 게 뭔지도 몰랐는데 디자인을 전공하는 학생한테 그 양식을 좀 하나만 구해줘 해서 저거를 복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그려서 이거를 공장 3군데다가 납입을 했었습니다. 의상실을 포함을 해서. 근데 공장을 구하기도 쉽지가 않았던 게 무용복은 스판지질이잖아요. 많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스판사라고 특수한 실을 써야 되는데 그래야지 이렇게 늘어났을 때 틀어지지가 않으니까
그 스판사를 쓸 수 있는 기술자들이 많지 않았어요. 또 엄청 단가가 비쌌고, 그래서 수영복을 제작하는 데 가서 뭐 아니면은 아예 무용 발레 의상을 만드는 의상실에 가서 제작을 하다 보니까 쉽지 않았죠. 그리고 이렇게 카탈로그를 찍었을 때도 무용수 메이크업을 제가 직접 해주고, 아무튼 이때 처음으로 이게 그 제품이 나왔을 때의 모습인데, 이 경험이 왜 저한테 너무너무 중요했냐면, 사실 발레하는 무용수들은 선택받아야 되는 입장이에요. 저는 수석 무용수로 오랫동안 활동을 했음에도 매 공연 할 때마다 수석 무용수로 참여를 한다라는 보장도 없고, 또 창작 작품이라서 안무자들이 발레단으로 올 때는 똑같이 오디션을 봐서 배역을 따내야 되고, 선택을 받지 않으면은 공연을 할 수 없는 입장이었고, 또 선택을 받는다고 해도 그 안무자나 예술 감독이 원하는, 그리고 발레단이 원하는 스타일로 춤을 춰야 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제가 뭐 프리랜서도 아니었고, 그래서 늘 제 의지대로, 제 취향대로 춤을 마음껏 춘다라는 느낌이 좀 없었어요. 그리고 그런 데서 오는 갈등 같은 게 있었는데, 이렇게 저 혼자 오롯이 제가 최종 결정자이고 모든 걸 책임져야 하는 입장이 되어 보니, 거기에 따르는 어마어마한 책임은 있었지만 예술적으로 너무너무 날개를 정말 다시 활활 펴는 그런 자유로움을 처음으로 맛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발레계라는 그 바블 안에만 있다가, 거품 안에만 있다가 처음으로 현실 세계로 나와서 동사무소에서 뭐 통신 판매 뭐 이런 것도 떼야 되고, 사업자 등록도 해야 되고, 이런 거를 처음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겪었던 좌충우돌, 그리고 현실 세계는 이런 세계구나라고 느꼈던 충격들이, 제가 나중에 발레를 은퇴를 하고 연기자로 전향을 했었을 때 맷집을 많이 키워줬어요. 만약에 그런 경험을 안 했으면 연기자로 전향을 한다고 해도 현실 세계에서 굉장히 더 크게 다쳤을 것 같은데, 마음이. 이 사업을 하면서, 그리고 공장 사장님들이랑 막 또 실랑이를 하면서, 세상은 원래 이런 거구나라는 거를 배워서, 제가 나중에 연기자로 전향했을 때 좀 어느 정도 면역력이 생겼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나 라인을 운영을 한 5년 정도 했고요. 발레단에서 리허설 끝나고 내지는 공연 끝나고 집에 와서 막 온라인으로 판매를 했는데, 1시, 2시, 새벽 1시, 2시까지 포장을 하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우체국 열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택배를 보내고, 이런 생활을 했었었죠. 사실 저는 은퇴를 할 때는 다시는 무대에 서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시작한 사업이었거든요. 근데 1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2014년도에 장진 감독님의 통솔 아래 2014년 아시안 게임 개막식 때 다시 무대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저한테는 좀 큰 사건이었던 게, 저는 그동안 뭐 가르치면서 무용복 사업을 하고 공연하는 것에 대한 그런 느낌을 다 잊고 살았는데, 1년 만에 이렇게 많은 아티스트들과 다시 모여서 어떤 창작 작품을 한다라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개막식 공연을 하고 오히려 은퇴했었을 때보다 더 크게 좀 바닥을 쳤었어요. 치면서 앞으로 뭘 해야 될까,
방황을 하던 찰나에 SNS에 김수로 배우님께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분은 매체에서 연기 활동뿐만이 아니고 이미 대학로에서는 제작자로 많은 연극을 제작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김수로 프로젝트 10탄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공연을 하신다. 그리고 오디션 공고를 제가 보게 된 거죠. 그래서 너무나 운명처럼 발레 선수? 발레를 컨셉으로 한 연극? 이거는 너무 내가 배우로 안 된다면 스텝으로라도 꼭 참여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지인들 막 수소문을 해가지고 김수로 PD님, 저는 PD님이라고 하죠. 이 연극을 제작을 하셨기 때문에 PD님을 만나서 저희 첫 생애, 첫 번째 연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굉장히 훌륭한 배우들이 여기 많이 출연을 하셨어요. 우연영 감독님은 안무 감독님이셨고, 또 저기 보이는 뭐 윤경호 배우 뭐 안도 씨, 또 최근에 카지노로 굉장히 좋은 활동 보여주신 이명준 선배님, 그리고 또 김동연 씨, 뭐 박한근 씨 다 계신데, 제가 이때 처음으로 배우들을 위주로 발레를 가르쳤던 그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몇 년 뒤에 제가 다나나의 사랑에서, 이건 또 이따가 얘기를 하겠지만 신혜선 씨를 가르칠 때 좀 많은 도움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박한근 씨랑 김동현 씨가 주인공이었는데 진짜 열심히 발레 클래스를 연극하는 내내 따라와 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다 너무너무 매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그리고 이때 윤경호 씨 윤경호 씨랑 저랑 멀티 배역이었는데, 제가 주인공의 발레 선생님 역할도 맡으면서 한 씬이 끝나면은 들어가서 안경 쓰고 가발 쓰고 나가지고 주인공의 엄마 역할까지 하는 역할이었고, 윤경호 씨 캐릭터는 주인공의 담임 선생님이시자 제 남편이자 또 주인공의 베프로 나오고, 이렇게 세 가지 캐릭터를 동시에 하는 그런 캐릭터였거든요. 그리고 이때 제가 내가 정말 연기를 좋아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처음으로 갖게 됐죠. 이 다음 사진이 아마 막공 공연이라서 다들 아쉬운 표정을 짓고 있는데, 연극이 끝나고 난 본격적으로 이제 프로필을 찍고 밑바닥부터 배우를 좀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던 와중에 아리랑 TV 쪽에서 연락이 오셔서 The Inner View, 내면의 뷰, 내면의 시각, 이런 톡쇼가 있는데 진행을 좀 해보시겠냐 연락이 와서 영어, 한국어 진행을 보게 되죠. 제가 이전에 토마토 TV에서 Arts Together라는 문화 프로그램이 있었었는데, 그때는 발레단 생활을 하면서 매주 문학의 소식을 전해주는 그런 진행자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TV 진행자로서 두 번째 프로그램이었고, 이때 정말 다양한 분야의 명사님들을 모시고 이런저런 얘기도 하면서 그분들의 철학, 굉장히 제 인문학적인 견해를 넓혀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런데 개편 때 이제 또 MC가 교체가 되면서 또 한 번 이제 또 뭐 해야 되나 이러고 있는데, 그 김혜은, 영화배우 김혜은 씨,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그분이 저랑 친한 언니분이신데,
그분이 또 연기자시니까 제가 연극 발레 선수 한 거를 오프닝 때 보러 오시고 중간에 한 번 또 보러 오셨나? 아무튼 막공까지 3번을 보러 오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TV에서 진행을 안 한다고 하니까 내가 보기에는 네가 연기자로 좀 소질이 있는 것 같아. 내가 거의 10년 넘게 같이 하고 계신 선생님이 계신데 그분 앞에 가서 한번 독백을 해봐라. 그래서 언니의 말을 듣고 그 연기 아카데미에 찾아가서 제가 무슨 독백을 했냐면 밀회의 김희애 선배님의 마지막 그 법정신에서 했던 독백을 했던 게 기억나요. 얼마나 말도 안 됐을까요? 아무튼 그걸 보고 아 눈에 뭐가 있다. 그게 뭐 그냥 립 서비스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연기를 같이 좀 연말을 해보자 해서 연기 아카데미에서 본격적으로 연기자로 거듭나기 위해서 트레이닝을 시작을 했죠. 아 이때는 정말 너무너무 행복했었어요. 마치 제가 처음 발레를 배울 때처럼 원래 10시부터가 수업 시작이었는데 저는 막 8시 반까지 학원이 열리기도 전에 가가지고 막 발음 연습하고 정말 트레이닝도 열심히 했고 정규 수업은 일주일에 3번이었는데 원하면은 그 청강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청강까지 다 합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거의 대부분 무슨 일이 없으면 10시부터 5시 반까지 하루에 막 3개 수업을 한꺼번에 듣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그 와중에 틈틈이 유니버설 발레단과는 공식적으로 은퇴를 했지만 캐릭터 역할, 발레 작품에서 발레만 하는 게 아니고 뭐 주인공의 엄마도 해야 되고 주인공의 뭐 약혼녀 역할도 해야 되고 그런 연기해야 되는 역할 객원으로 2016년까지 계속 했죠. 그리고 2018년에 다시 한번 연극을 한 편 하게 됐고 지금 보이는 모습의 김영준 씨도 계시고 이때도 발레 선수 때만큼 너무너무 훌륭한 배우들과 작업을 해서 그때 제가 다시 한번 난 진짜 연기가 재밌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 그리고 운이 좋게 2019년에는 미국과 영국 공동 제작인 트레드스톤 한국에서 아마 OCN에서도 방송이 됐을 텐데 한효주 씨 나왔던 그 미드에서 북한 고위 공직자의 와이프 역할로 나와서 미드에 출연했는데 북한 말만 했던 어쨌든 미드에 캐스팅이 돼서 데뷔를 했고 뒤에 보시는 모습이 이종혁 선배님과 한효주 씨 모습이 좀 보이네요. 그리고 이때 촬영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했는데 각 배우들마다 저렇게 개인 트레이너를 제공을 해줬어요. 그래서 와, 나 진짜 출세했다 막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죠. 그리고 거의 동시에 KBS 수목 드라마 미니 다나나의 사랑에서 엘레나 선생님 역할과 신혜선 씨 개인 여기서 신혜선 씨가 발레리나로 나오기 때문에 개인 선생님으로 신혜선 씨가 백조라든지 지젤이라든지 이런 거 개인 레슨을 해줬죠. 이 엘레나 선생님 모습을 보시면 이 역할 자체가 굉장히 좀 신기가 있고 좀 집시 같고 발레의 도사 약간 이런 이미지였어요. 거의 노숙자처럼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그래서 그때 송도에서 로케 촬영이었는데 제가 이 모습을 하고 화장실에 가려고 송도 굉장히 좋은 아파트 상가에 가서 손을 씻고 있는데 다른 분이 들어오셨다가 제 행색을 보고 너무 놀래서 이러면서 문을 닫고 막 도망가신 적이 있거든요. 아마 그대로
관리 사무실에 가서 이상한 여자가 화장실에 있다 신고하실 것 같아서 제가 막 허겁지겁 막 도망 나왔던 기억이 있는데 이때 당시에 제가 소속사가 있었는데 그때 소속사 대표님도 현장에 왔다가 야 강예나 씨 어디 계셔 하면서 눈앞에 저를 두고도 못 찾았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이렇게 신혜선 씨가 드라마 오프닝 때 백주의 호수를 너무너무 촬영을 멋지게 해주셨고 그때 당시에 종방 회식 때 사회를 보셨던 김인권 배우님 너무너무 같이 연기하면서 재밌었고 이때 신혜선 씨가 2019년 KBS 연기 대상에서 최우수 연기상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너무 좋은 결과가 있어서 뿌듯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그 뒤로 레스큐라는 또 단편도 찍고 그리고 발레 쪽으로는 틈틈이 강연도 하고 공연도 하면서 활동을 했습니다. 이 공연이 예술의 전당에서 주최하는 장기 공연이었는데 그때 에르베 툴레와 강예나의 발레 여행에서 호두깎이 인형을 주제로 어린 유아들한테 발레 얘기도 해주고 음악가 선생님들도 초빙을 해서 같이 동작도 따라하고 악기 소리도 들어보고 너무너무 반응이 좋았던 공연이었어요. 그런데 이 첫 오프닝 공연을 잘 하고 나서 코로나가 터집니다. 자, 코로나 하면 그때 당시에 2019년 말이네요. 그때 힘들지 않았던 분들이 없으실 거예요. 모든 예술하는 분들뿐만 아니고 자영업자분들 그리고 큰 기업들도 다 힘드셨는데 특히나 예술계 쪽을 아주 강타를 했죠. 모든 게 다 스톱. 그리고 이 장기 공연도 스톱. 제가 하려고 했던 작품들도 다 스톱이 되면서 도대체 이 시간을 어떻게 생산적으로 보낼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어차피 시간도 너무 많이 남으니까 그동안 내가 정리하지 못했던 발레계의 이야기들을 좀 써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거를 물리적으로 좀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그렇다면 자서전을 쓰기에는 너무 저도 닭살이고 또 많은 분들의 이름이 거론이 돼야 되고 너무 그게 부담스럽고 그러다 보니 아예 그냥 MSG도 넣고 이거저거 에피소드들도 다 넣어서 픽션 소설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3주 만에 154페이지짜리 픽션 소설을 썼었어요. 그리고 픽션 소설이 활주로라는 소설이었고 제가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저작권 등록을 한 첫 번째 컨텐츠였죠. 그리고 그 다음 해에 괜찮아 해피엔딩이라는 연극을 하게 됐고 또 틈틈이 뭐 단편 영화나 또 각종 OTT 웹드라마 출연을 했는데 아무래도 코로나 기간이다 보니까 오디션도 많지 않고 계속 작품 한 번 하기가 너무 힘들고 그래서 이 활주로라는 컨텐츠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할까 그러던 와중에 제가 그때 연기를 배우던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그러지 말고 남이 너를 캐스팅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예나 씨가 본인 사비를 조금 투자를 해서라도 초저예산 단편이라도 만드시라고. 그래서 158페이지 장편 소설을 11페이지로 줄여서 제 장편 소설의 앞부분 아이디어를 따서 엔딩만 다르게 해서 다시 헐헐이라는 단편 대본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 대본을 실질적으로 단편 영화로 제작하기 위해서 공고를 해서 배우들 대면 오디션을 받고 그리고 그 전체 대본 리딩을 하고 그리고 9월 말부터 첫 크랭크인 촬영을 했고
그 해에 크리스마스 때 크랭크업 막차를 하게 됐죠. 진짜 참 이렇게 보니까 감개무량한데요. 그리고 5개월의 후반 작업을 거쳐서 드디어 제작한 지 딱 1년 만에 4월 29일에 명동 CGV에서 프라이빗 시사회, 비공개 시사회를 갖고 지금 모습은 시사회 후에 GB 관객과의 대화를 하는 모습이네요. 그리고 현재까지 제가 여기저기 지금 제 영화를 가지고 국제영화제에 출품을 했는데 또 최근에는 뉴욕 아트하우스 필름 페스티벌에 공식 경쟁작으로 선정이 됐다고 연락이 와서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기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 컨텐츠 강연의 씬을 만들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소위 말해서 배우들 글쓰기 장려 프로그램 이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제가 발레리나로서도 그렇고 배우로서도 항상 남이 저희를 픽업해 주기를 기다려야 되는 입장인데 이게 사람을 굉장히 힘들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배우들도 글을 쓰고 우리들의 컨텐츠는 직접 만들어 보자. 내가 해보니까 모두가 다 할 수 있더라. 이게 의지만 있으면. 그래서 씬을 이 자리에 초빙이 되는 배우분들이 각자 자기가 쓴 대본을 한 두세 페이지짜리 씬을 짜와서 같이 마주보고 이 씬이 어떻게 쓰여진 건지, 어디서 영감을 받았는지, 이게 본인의 인생에서는 어떻게 그려지는지 대본도 읽어보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본 것, 목격한 것, 알고 있는 것 그래서 두 가지 씬을 주제로 이렇게 유튜브와 팟캐스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제 첫 영화의 남자 주인공 신재열 씨를 모셔서 신재열 씨가 또 써놓은 글이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신재열 씨가 써온 대본도 같이 읽어보고 또 앞으로는 훌륭한 무용수들 그리고 여러 각 분야에서 명사님들을 모시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혹시 배우분들이 이 컨텐츠를 보시고 나도 글 써놓은 게 있는데 좀 같이 참여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밑에 나오는 이메일로 배우 프로필과 출연 영상들을 좀 보내주시면 제가 적절한 시기에 또 초대를 해서 같이 저뿐만이 아니고 그때는 뭐 다른 배우님도 같이 리딩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좀 다채롭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구독과 알람 설정,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